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술을 논해보려고 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등 해서 현대 예술 보링거라든지 아니 빔에 이렇게 많이 사실 전 채널에서부터 이번 채널까지 하긴 했는데, 오늘은 칸트, 헤겔 여기를 좀 보려고 해요. 좀 상반된 듯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칸트와 헤겔을 보는데 역시 미학의 첫 출발점, 그러니까 예술 철학의 첫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모방론, 그 유명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뿐 아니라 어떤 방법론이 칸트와 헤겔의 양적으로건 음적으로건, 파지티브건 네거티브건 영향을 엄청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지. 미학 그 한 분야에서도 논리학이 정말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했던 선생이죠. 근데 자, 칸트 먼저 가볼까요? 칸트도 이제 몇 번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 그 미학을 얘기하면서, 미학의 특징 얘기하면서 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려고 해요. 오성이라고 하는 거, 오성으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거. 그리고 이제 헤겔 같은 경우에는 헤겔은 예술도 이제 정신이거든요. 다시 관념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칸트는 경험론과 관념론이 왜 그 예술에서도 이 사람의 그 철학 체계 안에서 그게 왜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가 오늘 조금 더 그래도 한 개념을 통해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 헤겔은 관념론 그 자체를 뭐 더 볼 수도 있지만은 헤겔 주위에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헤겔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극복해 나간 그거를 보려고 해요. 자, 시대순으로 보는 게 더 좋을래나? 칸트로. 모방론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모방론. 이런 거를 막 모방하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보편성을 획득하고 이 감각에 이렇게 오는 모방론. 그리고 그게 예술 보통 이제 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냥 이 현대에서도 뭘 이렇게 모방해서 그리고 모방해서 조각하고 오잖아. 그게 잘 되면은 오 thumbs up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걸 제가 많이 보니까 thumbs up, terrific, fantastic work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제가 그 멋진 거를 보면 우리나라 그 유튜버 중에서 와 기가 막힌, 근데 저번 채널에서 저 넘어와가지고 구독해놓은 게 취소돼가지고 이름을 몰라. 기가 막힌 진짜 실력자가 있는데 구독자도 상당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thumbs up. 그러니까 내가 thumbs up 이러는 거는 댓글 잘 안 남기니까 그냥 눌렀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 그린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게 모방론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미술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모르고, 그 현대예술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어쩔 땐 조금 한숨 나고 그러기도 한데, 근데 거기에서 칸트로 넘어오면, 우선 칸트 이거 먼저 해보죠. 칸트의 그 3대 아주 대표적인 저작이 뭐 있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 내용을 번역된 말로 했을 때 엉뚱하게 그려내요. 순수이성 비판은 뭐 이성에 대한 그런 얘기일 거고, 실천이성 비판은 어떤
실제로 실천하는 뭐 그거, 그리고 판단력 비판은 예리한 판단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로 오해할 수 있죠. 그 칸트 읽기 전에는 오해를 뭐 제가 독서량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중학교 때라든지 막 이럴 때 읽었던 책들에는 이제 칸트가 안 들어가요. 칸트가 그때는 책은 펴봤나? 피고 딱 덮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번역도 좀 번역이 좀 그랬어요. 더 좋은 번역들이 요즘엔 또 나오고 있겠죠. 번역도 더 좋아져야 돼. 더. 오히려 그때 막 프로이트를 되게 엄청 많이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칸트는 성인 돼서 20살 이렇게 넘어와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 세계가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론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뭐 이성에 대한 거긴 해요. 그리고 실천 이상 비판은 윤리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판단력 비판은 예술 철학이에요. 미학이에요. 미학. 판단력 비판이 바로 미학이에요. 근데 그 미학에서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오성을 좀 제가 좀 오성을 쉽고 또 그 의미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면 판단력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그 인신론적인 거는 인간 중심적 구성주의 그걸로 제가 얘기를 했죠. 판단력 비판에서도 역시 오성이 이제 쓰이는데 칸트는 일단 주관주의예요. 미학이 주관주의적이에요. 해겔과 대척점이죠. 해겔은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이고 객관화가 확보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틀이기 때문에 누가 정답을 말하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걸 왜 보냐면은 틀들을 한번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보는 이런 세상을 보는 어떤 안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주관, 객관. 일단 크게 잡은 게 그거지만 칸트의 주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틀. 내가 우리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긴 손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갑을 만들 때 요 틀에 맞게 만들잖아요.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야. 거의 비슷하게 파장을 보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 HD나 아니면은 뭐 CD 몇 사람은 그거에 되게 예민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디지털로 그냥 대략 화면 보이고 MP로 대략 노래 들리면 되거든요. 그게 칸트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도 그 주관주의 속에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무관심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술이랑 우리 감상의 대상이 돼버리는 무관심성.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제 현대에는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참여하고 별의별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예술, 무관심성 속에서 보는 거야.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투영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파트 가격, 건물 가격 이런 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 무관심성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그것도 좀 어려운 현대 예술론이고 지금 이건 우리가 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관심하게 뭘 감상을 하는데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랑
인간이라고 하는 사피엔스가 느낀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 비슷한 센서들을 가지고 센서의 감지 한계 내에서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 주관이지만 그 주관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구성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칸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역할한 게 뭐냐? 바로 오성. 근데 이제 오성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딱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칸트 선생이 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했다라고 하는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오성이 이 범주별로 예술적인 판단력, 그 판단을 하는 게 오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성. 근데 범주가 4개, 뭐 질, 양, 뭐였지? 뭐 이렇게 나눠요. 이 칸트가 범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범주 나누죠. 이거 다 아리스토텔레스 거 변형이에요. 그 범주의 내용이 그게 또 뭐 공간, 시간 뭐 이렇게 막 나누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집합과 명제를 만들었으니까 그 집합 자체가 사실은 카테고리 나누는 거고 범주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범주의 숫자들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역사의 그 철학에 많이 쓰이죠. 근데 칸트 역시도 순수이성 비판 때 또 그 범주론이 아리스토텔레스과 거의 비슷하게 와서 오지만 그걸 통해서 구현한 건 다르죠, 물론. 그럼 오성이 뭐냐? 그런 범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오성이 뭐냐? 이성이 아니에요, 일단. 이성이면은 대륙의 합리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 예술을 이성으로 판단하면 대륙의 합리론이 되는 동시에 주관주의가 아닌 객관주의 관념론으로 가면서 해결이 돼버리는 거지. 해결이. 대체 오성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한테 센서가 있고 이성이 있어. 이성 자체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순수이성 비판에서 딱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 인간 중심 구성주의로 이걸 딱 해놓은 다음에 예술에 있어서도 한 게 뭐냐면은,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오성이 하는 일이 경험의 이성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연역적인 거야. 그냥 논리학. 근데 오성은 경험에 의한 것을 가지고 뭔가 하는 그놈이 바로 오성이에요. 그러면은 경험론이랑 합리론이랑 제대로 결합한 거지, 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성이 예술에 대한 취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미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어이구, 칸트만 13분 했네. 해결은 이제 해결 전반적인 게 아니라 해결 철학의 해결의 그 미학이 가지고 있는 이거의 반대쪽이니까는 대충 그림은 그려지죠. 관념론적으로 갈 거예요, 그죠? 예술로 정신을 표현해 내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랑 또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왜냐면 헤겔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무방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헤겔이 제가 어제가 아니라 언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말했던 랑케 있죠, 랑케. 훔볼트가 이제 베를린 대학 그런 이념이랑 관련이 있고, 또 랑케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그 랑케사학, 실증사학이라고 지금 안 하고 랑케사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랑케 편을 보면 아십니다. 일본의 그 실증사학과 다르기 때문에. 그 양반도 처음으로 이제 역사학 교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 누구야, 역사학
교수, 직업 교수 처음. 그리고 멜서스 경제학. 근데 경제학 하면은 왜 생각이 안 나지? 수요 공급 그 처음 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죠.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어요. 도덕 철학, 윤리학.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경제학의 과로는 그 시기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를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이 헤겔 미학도 미학 강의라고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한 거를 학생들이 노트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위서라기보다 위서는 아닌데 그 중에 편집자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그것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헤겔미학에서 모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정신을 구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방을 한다. 모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막 리얼리즘, 슈퍼 리얼리즘, 뭐 현대에 이런 것도 다 한계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생생함까지 100% 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 철학이라고 하는 게 모방이나 하고 그게 아니야. 한계가 있거든. 게다가 창조야말로 예술의 그 어떤 뭐랄까 헤겔의 그 관념주의적인 그 미학에 의하면은 창조야말로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중간에 버벅거린 이유는 창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제 사촌 동생이 그 또봇도 이렇게 만들고 저는 그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린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지금 벌써 컸겠지.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창조의 아침 거기 미술학원다녔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대를 갔는데 창조 훈련 받으니까 진짜 좀 달라지더라고. 저는 다 좀 탤런트가 아니라 좀 애매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 뭐 물론 타고났지만은 그 탤런트보다도 훈련을 잠깐 받았는데 되게 막 잘 되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막 엇나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방은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신, 늘 말하는 이 사람은 다 정신으로 관념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가 이 사람 생각에는 저 헤겔 선생 생각에는 정신을 담아내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 예술 철학은 한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모방론은 한계가 있다. 정신, 창조하고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할 건데 다 정신이랑 관련된 거예요. 창조도 정신, 그리고 두 번째도 정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 그리거나 뭐 이렇게 조각하거나 여기에나 그 모방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모방을 통해서 정신을 구현하고 이런 그 생각들도 있죠. 예술 철학에. 근데 그런다고 해도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해도 국한돼 있다 이거야. 예술이라고 하는 형식이 모방에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축이 됐건 음악이 됐건 다양한 예술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모방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을 때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감정, 어떤 미적인 어떤 감수성, 그리고 어떤 극도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걸로 가는 거죠. 세 가지 반박이 다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칸트 그리고 헤겔 요 두 선생님의 미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짧은 요약으로 하면은 주관과 객관, 그리고 칸트 쪽에서 하나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은 오성. 오성은 이성과 어떻게 다른가? 경험론이 수용된 인간 중심적, 인간이 구성하는, 경험을 구성해내는 그것을 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미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판단력 비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성의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뭐랄까 화해 시킨 거죠. 융합시킨 거죠. 좀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헤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이스트를 구현해야 돼. 예술도. 이거 이분의 그 미학 강의, 미학에 대한 것은 교육으로, 교육에서 그 미학, 이걸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이 양반도 정말 방대한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하기로 하고, 굉장히 어렵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분 자체도 어렵지만, 읽기도 어렵지만은, 철학적으로 조금 많은 철학책을 읽고 했어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면은 읽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읽기 힘들게 읽었던 철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분이 정신을 객관, 정신, 자이스를 강조하는 그 미학에서는 모방이 가진 한계를 따박따박 반박을 한 거죠. 창조랑은 다르다. 모방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방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것과 어쨌든 이 사람의 판단에는, 이 선생님의 판단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위가 협소하다 이거야. 협소하다. 실제로 현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순수예술이 됐건, 순수예술, 대중예술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막 예술가들이 막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예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게임 이런 거 다 예술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대중예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한계가 있죠. 뭐 진짜로 딱 모방하고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안에 어쨌든 아까 말했던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 양반은 반박을 하죠. 예,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